자,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게시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 먼저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은행별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해서 대출 금리를 낮춰보겠다는 취지인데 어제부터네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달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건 교ong이 예대금리차 공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네. 이 과정 중에 리포트가 국내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이자 수익으로만 지난해보다 4조 원을 더 벌어들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4조 원이 벌어들인 돈이 아니에요. 작년보다 4조 원을 더 벌어들였다는 거죠. 네. 그럼 작년에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1년에? 작년에 얼마를 벌었어요? 40조가 넘는 예대 마진 수익을 올렸습니다. 돈 빌려주고 네. 예금 받은 거하고 퉁쳐가지고 남는 거가 40조가 넘는 사상 최대 예대 마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별 22조 정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올해 상반기에 4조를 더했으면 22조에 4조 원이 올라가 몇 프로가 올라간 겁니까? 10%? 거의 20%가 올라간 20%? 거죠. 22조 중에 4조 원이 네. 더 생겼으니까. 5배 가까운 비율이 되니까 20%좀 넘는 수준의 예대마진이 올라간 거예요. 앉아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일단 금액을 이렇게 뻥을 쳐주고 있는 거죠. 이거 저도 4조 원을 더 벌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조 원을 더 번 게 26조 원이라고. 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숫자를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데 정말 이 기사대로라면 그 정도 벌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날로 벌어갖고 은행은 뭐에다 쓰느냐는 거지. 벌었다는 얘기 인건비 주고 전기료 내고 쓸 거 비용 다 쓰고 번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이 벌어들인 돈은 말 그대로 돈 갖고 벌어들인 알짜배기 돈인 거예요. 특별한 투자란 게 없잖아. 무슨 전상망을 매년 갈아치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한미은행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미은행 같은 경우에는 IMF 때 쓰던 전산 시스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안 바꿔. 왜?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영업이 예금과 대출 업무만 주로 있다 보니까 네. 특별하게 추가로 보충해가지고 시스템을 바꾸거나 이거에 대한 재투자를 거의 안 해요. 그럼 몇 년이야? 23년 전 그 프로그램을 아직도 돌리고 있는 은행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은행들이 예대 마진은 조 단위로 벌어들이고 있는 거야. 물론 지금 은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에, 개별 실적들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예대 마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카카오 정도나 될까? 송금 수수료 안 받는 카카오 정도나 될까 싶고, 나머지 은행들은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올리고 있고, 이 수익으로 갖고 재투자를 안 하고, 네. 배당으로 해갖고 다 주주들한테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재벌들이 은행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건 거야. 쥐고 있으면 배당 비율이 엄청 넘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을 계속 유치하고 잡아두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유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은행들은. 문제는 이걸 재투자해갖고 금융 선진화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금융 디지털화 등등 또는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쪽으로 투자를 하고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들하고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게 국제적인 금융회사장 나갈 수 있는 투자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을 키운다든지 할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기술적인 면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시장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는 게 떨어지고 외환관리도 지금 제대로 요건 고의라서 그런가?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외환들이 지금 쏟아져 나가면서 환율이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네. 지금 아마 오늘 1350원 선 가까이 근접할 거예요. 해다 되게 되면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해 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네. 근데 우리 은행은 무능해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예대 마진만 이렇게 많이 처먹고 있다는 거지. 그럼 정부가 여기에 대한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예대금리 차를 이제 공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출 금리를 좀 낮출 수가 있나요? 실제로? 어때요?
아니죠. 대출 금리를 잡아둔 상태에서 네. 예금 금리를 올리는 거죠. 아, 결과적으로 돈은 대출해서 더 봅니다. 네. 갖고 있는 돈 갖고 대출을 해주는 데서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예금은 이제 비용상의 손실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예금 금리를 올리면 은행이 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은행 시스템을 이해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은행이 자기 자본율이 10%라 그러면 100만 원의 예금을 갖고 요거를 또 빌려주고, 그러니까 빌려주고 다시 받고 빌려주고 다시 받고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운영을 팽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은행이 지급 준비율이 10%라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는 이게 돌릴 수 있는 최대 자산의 규모는 1억 원이 됩니다. 100배, 그러니까 약 90배 이상의 승수의 일종의 이제 이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90만 원을 빌려줘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쓰고 그 중에 일부나 남아있는 돈들 나한테 다시 저축하잖아. 네. 그럼 이렇게 돌아온 돈 중에 또 다시 90%를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은행은 최소 지급준비금만 가지고 돈을 계속 9배를 더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90배에 가까운 돈을 900배에 가까운 돈을 부풀려 가지고 네. 돈을 계속 빌려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고 네. 대출 금리는 자기 예금의 90배를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대출 금리는 안 건드리네요. 그렇죠. 낮추지 않겠네요. 왜냐면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보다 금액 전체가 네. 최소 90배 이상 크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남는 이자율을 깎게 되면 은행에 대한 수익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는 안 하고 예금을 더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 생각할 때는 100대 100으로만 생각하면 네. 이렇게 해서 줄였으니까 은행도 많이 손해를 감수하는 그러니까요. 거겠구나 네. 착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은행은 사실상 별 손해를 90분의 1만 손해를 감당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출 마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러면 대출을 돈 없는 서민이 많이 받겠어요? 돈 많은 재벌이 많이 받겠어요? 돈 많은 재벌이요. 당연히 이렇겠죠. 네. 돈 많은 재벌이 목돈을 빌려가면 이자도 싸게 주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 때문에 정말 죽겠어요 하는 사람은 영끌에서 집 산 사람이거나 맞아요. 서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시세가 계속 해가지고 금리 상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출 금리나 국제 금리, 기준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의 예금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감안해 가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금리 인상을 다음번에도 0.25 정도로 묶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요. 미국은 0.5냐 0.75냐를 고민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금리는 0.25만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토건족들이 집을 팔아먹기 유리하게 만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시중금리 대출담보대출을 낮추는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자칫하다 우리 은행권 자체, 우리 경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신한은행이 이 예대 금리를 가장 많이 뽑아먹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신한이 가계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아, 기업대출이나 이런 것들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런 애들이 미리 다 선점을 했고 네. 후발 주자로 들어온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가계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를 적용을 하죠. 신한은행이 가장 금리가 높나요? 가계대출할 때? 가계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거예요. 내주고 있는 그 대출 상품을 비싼 걸 취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돈 빌리면 도망을 못 가요. 뭐 카드 막히고 계좌 막히고 그냥
완전히 금치산자가 되기 때문에 네. 진짜 내가 사업을 포기하고 들어눕지 않은 이상 돈을 안 갚을 수가 없거든. 경험인가요? 그리고 뭔가 한 번 슬프네요. 포기하면 네. 그걸 갚기 전까지는 다시는 재기의 기회를 안 줍니다. 아. 네. 저는 이미 22살에 네. 금치산자가 된 이후로 한 번도 네, 신용카드를 못 가져본 사람이거든요. 재기할 기회를 안 줘요? 그렇죠. 그 아, 네. 빚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신용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만큼 가혹한 추심과 신용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가계대출을 늘리고 가계대출을 비싸게 저신용자라고 해서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가중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보통은. 네. 그리고 이러한 그 가계대출에 대한 신한이 너무 미우는 이유가 뭐냐면 신한이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일본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식의 그 가계 영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농민 대출 같은 거예요. 농민 대출. 그러니까 트랙터를 산다든지 네. 농기구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가장 대출을 잘해주는 데가 또 신한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한은행 가계금융 쪽의 장악력은 서비스는 다른 은행의 어떤 질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비로 해갖고 서민들이 이제 신한은행 계좌를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업들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상품권, 이게 국민 상품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민들 지급하는 그 각종 보조금, 지역 화폐 이런 쪽에도 신한은행이 야금야금 페이스들을 넓혀가고 있죠.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그냥 삼성, 현대한테 몇 조 원씩 대출하는 걸로 퉁을 치는데 네. 신한은 이런 쪽에서 가계 대출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게 드러난 건데 네. 문제는 신한의 어떤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려고 하는 짓거리는 안 하겠지만 이 안에 어느 정도 일본 경제, 일본 자금의 영향력이 아직 상존해서 남아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만일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면 신한은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가계 경제를 흔들기 위한 모종의 짓거리를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어요. 러시앤 캐시 보는 느낌이야. 신한은행을 볼 때 네, 러시앤 그 정도로? 캐시나 네. OK저축은행 보는 느낌이 조금 있다라는 게 그래요? 송 작가의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